언제쯤 마스크 벗게 될까요? 미국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했다죠. 3상 실험 끝났는데 90% 예방 효과가 있다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빨리 좀 나와야 돼. 또 미국의 어떤 뭐 연구소인지 코에다 뭐 이렇게 칙칙 뿌리면은 예방하는 뭐 것도 하나 개발했다고. 근데 그 패럿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근데 그 기사의 댓글이 더 웃겨. 코로만 숨 쉬냐? 2분 후구냐?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 백신은 맞아야 돼. 주사 맞아.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마스크 안 쓰고 강의하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물어요. 써야 돼. 답답해 뒤지겠어. 에휴. 들을만 하세요? 듣기 고통스러우신 분. 참아야죠. 이 시험은 참는 사람만 이겨요. 목적 요건, 법률 행위하는 자가 원하는 것, 원하는 권리, 그거를 손에 넣으려면 유효해야 되는데 그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4가지 중에서 확정성과 가능성까지 봤어요. 세 번째가 적법성입니다. 적법성. 적법성이란 건 목적이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어. 뭐뭐 하지 마라. 그걸 위반하지 않는 것. 당연하죠. 또 하나는 법 자체가 없어. 뭐뭐 하지 마라라는 법이 없어. 그러면 위반할 수도 없겠죠.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2번째 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법률의 목적의 적법성이란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이 2 종류가 있습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그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 반면에 임의규정은 그냥 쉽게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에요. 그런 게 임의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되니까 그걸 위반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문이 어떤 법이 강행법이냐 임의법이냐에 따라서 그 위반한 행위 효과가 완전히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을 때 이게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 구별하라는 문제가 간혹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법을 오랜 동안 공부한 사람도 그냥 법 좀 하나 딱 던져주고 이게 강행이냐 임의규정이냐 하면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구별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따져갖고 검토를 해봐야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 하나 던져주고 사람들에게 이걸 구별하라면 구별이 어려워요. 그러면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뭐 어떻게 하냐? 임의규정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냐? 감사하게도 임의규정 몇 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암기. 그 임의규정 중에서 가장 답으로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는 주택을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요. 법률행위입니다. 임대차 계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월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집주인을 뭐라고 부르죠? 아시죠? 대인. 전월세 사는 사람을 차인 이렇게 불러요. 자, 임차인들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갑주택에 지금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그 고장난 보일러 누가 고쳐줘야 돼요? 임대인이 고쳐줘야 돼요. 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대인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나서 임대인에게 수선을 해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임대인하고 연락이 안 돼. 지금 당장 고쳐야 돼. 추워 뒤지겠어. 그럼 임대인하고 연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을이 자기 돈으로 고치겠죠. 일단은. 그죠? 예? 예. 을이 비용을 지출해요, 여기다가. 이때 이 비용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영수증 첨부해서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얘가 수선해야 되는데 부득이 을이 수선했으니까 그 비용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있어요. 나중에 임대차 가서 봅니다. 그런데 각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일러 따위가 고장이 나면, 뭔가가 고장이 나면, 수도 이런 게 고장이 나면 을이 을의 비용으로 수선한다 라고 특약을 했어. 즉 을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했어.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기로 특약을 한 것은 민법에 있는 임차인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거죠. 위반한 거예요, 이거를. 이때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면 당연히 이 특약은 무효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대법원 판례. 요 놈이 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을 골라라. 또는 임의 규정을 골라라. 이런 것들을 답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 3번 답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외우세요. 임의 규정 하나. 두 번째, 강행 규정이 또다시 둘로 나뉩니다. 효력 규정이라는 놈과 단속 규정이라는 놈으로 나눠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나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 효과가 달라집니다.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가 아니에요. 그럼 단속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니까 단속 규정은 임의 규정 아니냐? 아닙니다. 임의 규정과는 달리 처벌이 돼요.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고요?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처벌되니까.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에요. 그런 걸 모아서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주로 세금 추징. 세금 국가가 추징하죠. 그죠? 이걸 국가의 행정 목적이라고 합니다. 요 세금 추징 등 국가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속 규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예를 또 하나 기억해요. 지금 임의 규정 예를 하나 암기하셨고요. 단속 규정도 예를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한번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 보면 미등기 전매라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미등기 전매가 뭐냐?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팝니다. 그 땅을 매수인이 되팔아요. 되파는 걸 뭐라 한다? 전매. 네? 내가 물건을 사서 바로 되파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전매라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려면
반드시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반드시 뭘 넘겨받아야 된다고? 등기. 그러니까 을은 일단 A 토지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유권자 을로 이전 등기를 하고 등기부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자 을로 이전 등기하고 다시 병에게 등기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그래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런데 요 이전 등기를 할 때 세금을 두 개를 내요. 취등록세. 팔았죠? 그럼 얘는 취등록세 내겠죠? 얘는 양도세를 내요.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요. 세금. 등기하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세금 추징이에요. 근데 을이 세금을 내기 싫어. 그래서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팔아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고 되팔아. 이걸 뭘 한다? 미등기 전매.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넘어가진 않고 갑에서 막바로 병에게 넘어가요. 등기가. 이거를 중간에 있는 놈을 생략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부를 떼보면 요 놈이 생략돼 있어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등기부만 보면 마치 누구하고 누가 계약을 한 것처럼 보여요. 갑하고 병이 계약을 한 것처럼 보여요. 이런 걸 미등기 전매 및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짓거리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 그래서 미리 여기서 금지를 규정해 놓고 위반을 하면 형사처벌을 합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문제는 국가는 을한테 세금 추징해야죠. 그죠? 세금을 추징하려면 이 계약이 무효여야 돼요? 유효여야 돼요? 유효해야 돼요. 계약이 무효라면 세금을 추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은 되지만 그 행위 자체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요. 이런 규정이. 그런 규정을 싸잡아서 뭐라 부르자? 단속 규정이라 부르자. 그러면 결론. 자, 적법성이란 법을 위반하지 않는 걸 말하는데 그 법은 두 종류가 있다. 그 중에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고 임의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모든 법을 말한다. X. 뭐만을 말한다? 강행 규정만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적법성에서 말하는 법은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X. 모든 법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행법규를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죠. 그러나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기출지물이에요.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지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학은 예외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를 잘 머릿속으로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단속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적법성이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3번 129페이지 목적의 적법성 양가로 1번 의에 보니까 법률의 내용은 적법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행규정, 강행법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줄 임의법규는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적용을 배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안 지켜도 된다 말이죠. 적용을 배제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야, 우리 이거 지키지 말자.
이거 무시하자. 이걸 적용 배제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의 규정은. 얘가 뭐가 나와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밑에 양가로 1번 효력 규정과 당석 규정 동그라미 1.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은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말한다. 대부분의 강행 규정들이 효력 규정입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기면 강행 규정 중 단석 규정은 국가가 일정한 행위, 이 일정한 행위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 포탈, 예? 세금 떼먹는 거, 그런 걸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 규정, 국가의 행정 목적, 세금 추진 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정들을 말하게 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은 받지만 그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그 효과는 유효하다. 이렇게 돼요. 네 번째 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되는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는 처벌이 될 뿐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무효가 아니다. 나중에 이제 물권법 가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적법성입니다. 자, 네 번째. 법률의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이란 것까지 갖춰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은 다른 말로 사회 질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두 가지 조문을 만들어 놨다.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다.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놨어요. 조문 두 개.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다.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먼저 반사회 질서 행위. 자, 130페이지에 보면 조문이 먼저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이 뭐예요?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풍속이 뭔지, 사회 질서가 뭔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고 어떤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을 일반 조항이라고 합니다. 일반 조항. 그런데 왜 103조를 만들어 놨을까? 아까 적법성과 관련된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합니다. 또는 갑과 을 사이에 부첩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부첩 계약은 대법원이 쓰는 표현이에요. 신문에는 뭐라고 나오죠? 스폰 계약이라고 붙습니다. 스폰서. 조강지처가 있는 갑이 젊은 여자하고 계약을 맺고 뭐 아파트 사주고 차 사주고 뭐 생활비 주고 뭐 이런 거죠. 또는 갑이 을에게 병을 죽여달라고 그럼 돈을 주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자, 이 계약이 유효한가? 먼저 확정성부터 봅니다. 예컨대 살인청부 계약. 갑이 을하고 약속했어요. 병을 죽여라. 1억을 주겠다. 확정돼 있죠? 자, 두 번째 가능. 가능하고도 남아. 얘놈은 고도로 훈련된 킬러야. 가능하죠? 자, 세 번째. 적법. 이거 법을 위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적법이란 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을 말하죠. 이거 법을 위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말해 적법이에요? 적법하지 않아요? 예? 첫날부터 여러분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건 무리인가? 상식적으로 적법, 부적법. 보통 사람들이 부적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적법성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법이 있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도 적법이고요. 또 하나가 법이 아예 없어서 위반할 수 없는 것도 적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칙상 이거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어요. 도박자금 대여계약은 무효로 한다. 부첩계약은 무효로 한다. 살인청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게 없어요.
도박하는 행위,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사람을 죽이라고 교사하는 행위, 이거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있어도 이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아, 사람을 죽이면 처벌받는구나. 사람을 죽이라고 교사하면 교사죄로 처벌받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라는 계약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지 말아라고 돼 있지, 직접적으로 이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이건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적법해요. 네? 다시 한번, 법이 없다면 법을 위반할 수가 없지요. 없는 법을 어떻게 위반을 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기는 해도, 그죠? 상식적으로 조금 이상하긴 해도 어디 가서 이거 적법하다 그러지 마세요. 욕먹어요. 상식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적법해요. 근데 이게 적법하다 해서 이 계약이 유효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서 마련된 게 이거예요. 적법은 하지만,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유효로 하게 되면 사회 질서가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 최후 기준으로 마련된 게 이거예요.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항들을 남김없이 낱낱이 다 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사회 질서는. 그래서 법률의 목적이 확정돼 있고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또 적법하더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령 뭐를 들이밀어서 사회 질서에 비춰서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로 하겠다라고 해서 마련된 게 103조입니다. 일반 규정이죠. 자, 이때 103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시험 문제 올해도 나왔죠. 아주 잘 나옵니다. 10년간 9번 나왔대요. 각과 을 사이에 어떤 법률 행위를 했어요. 이 법률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무효인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거 구별하라는 문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박스 쳐놓고. 우리 교재에 보면 130페이지에 보면 밑에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이라고 표를 만들어 놓고 잔뜩 넣어놨죠. 그죠? 잔뜩 넣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칸 동그라미 1번에 첫 관계를 그만두면서 돈 주기로 하는 건 무효가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구별하는, 이런 거. 즉, 어떠한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반인들이 상식으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대법원 판례를 구별해요. 대법원 판례. 이유는 지금 이런 것들은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야, 누가 살인 청부 계약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눈살을 찌푸릴 거예요.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반하지 않는지 예를 2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갑이라는 자가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돈을 빌렸어요. 근데 안 갚고 있어요. 갑의 채권자가 있어요. 갑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 채무자가 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를 넣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경매 넣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갑 당하고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채무자 갑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면탈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을 해요. 재산을 빼돌려. 어떻게? 친구 을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꾸며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놓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짜 매매를 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사회질서에 반할까요? 반하지 않을까요? 네? 상식적으로 반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으면 야, 그럼 안 되지.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135페이지를 가봅니다. 거기에 보면 제108조라는 게 있고 1항에 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가장매매. 따라서 이거는 108조에 해당돼서 무효입니다. 즉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에요. 반사회 질서행위는 103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제 몇 조라는 기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매매하는 행위,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빼돌리는 행위는 따로 108조에서 무효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 올해도 여기 답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을이 갑을 강력하게 협박을 해요. 강박. 사람을 협박하는 건 적법, 불법. 불법이죠. 협박하면 안 되죠. 협박죄로 처벌도 되고. 근데 어쨌든 을이 갑을 협박해서 갑이 자신 땅을 을에게 뺏겨요. 증여. 강박이라는 불법한 방법을 사용해서 재산을 강탈을 했어요.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상식적으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38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110조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일단 계약은 유효해요. 다만 취소를 해야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지요. 증여와 같은 법률 행위를 성립하는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과 아닌 것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는 건 안 외웁니다. 아닌 거를 11개를 외울 거예요. 네? 앞으로 천천히. 오늘 2개를 기억합니다. 제일 잘 나오는 거 2개.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닌 거 2개. 기억하실 수 있죠? 이정환이는 착해요. 한꺼번에 다 외우라 소리 안 해요. 조금씩 외우시라고 해요. 2개 기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좀 복잡한데 오늘은 기본이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이중매매. 자, 부동산 이중매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2사람 이상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갑이 A 토지를 을하고 매매하는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병하고 또 매매를 해요. 갑이.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2사람 이상에게 매각하는 행위. 그걸 뭐라 한다? 이중매매. 두 번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각과 을이 매매만 한 상태, 각과 병이 매매만 한 상태, 등기는 아직 갑에게 남아있는 상태. 그럼 이 A to G는 누구 소유예요? 갑 소유예요. 등기하지 않은 을, 병 모두 다 계약만 한 상태고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제1 매수인 을하고요. 제2 매수인 병하고요. 이 A 토지에서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아니, A는 토지고. 보통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을한테 우선권이 있다 그러죠. 왜? 먼저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건 을은 1억 주기로 하고 병은 2억 주기로 했어요. 병은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더 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우선권이 있다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네? 고개 절레절레 흔들지 마세요. 기준은 객관적인 거예요. 감정으로 들어가면 안 돼. 감정. 민법, 법은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 감정상으로 을이 먼저 했으니까 을이 우선권이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둘은 평등해요. 두 번째, 아까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그랬어요? 등기 먼저 한 자가. 그러니까 을이든 병이든 어떻게든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병 누구도 우선권이 없어요. 평등해요. 예? 먼저 계약했다 해서 우선권 있는 거 아닙니다. 더 주기로 했다 해서 우선권 있는 거 아닙니다. 을하고 병은 평등해요. 그래서 원칙이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갑은 을하고 1억에 매매를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병이 2억을 준다 그랬어. 여러분이 갑이라면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줄까요? 얘한테 넘겨주겠죠. 을한테 좀 미안하긴 하겠죠? 미안한 건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냉혹해요. 등기를 넘겨주게 돼요.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이때 을. 쉽게 말하면 새치기 당했죠? 보통 우리 새치기 당하면 새치기 한 놈한테 가서 따지죠? 법에서는 못 따져요. 을은 병한테는 찍소리 못 합니다. 갑에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각과 을에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제1매매. 병하고는 1월 20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등기는 1월 30일 날 넘겨줬어요. 자, 병은 3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갑과 을의 관계를 봅니다. 1월 10일 계약을 하고 난 후에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에 대해서는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게 됐으니까 갑을 간의 관계는 후발적 불능이 생겼어요. 그렇죠? 후발적 불능 맞죠? 갑을 간의 관계에서는 후발적 불능이에요. 계약 당시에는 등기를 넘겨줄 수 있었어. 근데 그 후에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갑은 더 이상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는 후발적 불능 상태예요. 자, 후발적 불능이라 하더라도 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유효. 지난 시간에. 그죠? 대신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과 위험 부담. 자, 그 중에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왜 이게 적용되는지 나중 계약법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계약 해제. 해제가 뭔지 아시죠? 계약을 소멸시켜버려요. 계약을 해제했다는 건 계약을 소멸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을이 갑에게 뭐 계약금, 중도금 준 게 있겠죠. 그걸 돌려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걸 원상회복 청구라고 해요. 세 번째, 을에겐 손해가 생겼겠죠. 그죠? 땅을 사가지고 뭘 질 생각으로 설계도까지 다 뽑아놨는데 홀랑 병한테 팔아먹었으니까 을에게는 분명히 손해가 생겼을 거예요. 그거 청구할 수 있어요.
요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부동산을 2중으로 매각을 했든 3중으로 매각을 했든 상관없이 원칙.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 됐죠? 두 번째,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람은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 제1매매, 제2매매에서 이 제2매매가, 이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 규정은 없는데 우리 대법원이 제2매매 계약이 예외적으로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게 한 요건을 대법원이 2개를 제시를 해요. 요게 시험 문제 일단 나와요.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기 위한 2가지 요건. 첫째가 머리가 깨질라 그러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매도인은 1월 10일 날 을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일단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겨주지 않고 병한테 팔아놓고 등기를 넘겼으니까 결국 갑은 을에 대해서는 배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면 배신한 거예요. 배신. 그거를 법에서는 배임행위라고 합니다. 무슨 행위? 배임행위. 자, 근데 여기서 배임행위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갑이 만약에 을로부터 계약금만 받았다. 뭐만 받았다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다. 그러면 우리민법 나중에 매매 가서 볼 건데 565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1억의 매매를 하면서 보통 1하를 계약금으로 받으니까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상태에서 2억을 주겠다는 놈하고 계약을 했어.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받은 1,000만 원의 2배, 2,000만 원 돌려주고 해지하는 게 더 이득이죠. 할 수 있어요. 그게 적법한 거야.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병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갑은 을에게 받은 계약금의 2배만 돌려주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갑의 배신행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중도금 1원이라도 받은 상태에서 팔아넘겨야 배임행위가 됩니다. 이게 배임행위의 뜻이에요. 매도인의 배임행위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있다. 매도인의 배임행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적극 가담의 뜻만 오느냐. 배임행위는 잊으세요. 나중에 계약법 가서 다시 할 거니까. 적극 가담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상황극을 또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병이에요. A 토지를 살려고 갑한테 갔어요. 그 A 토지 물건으로 내놓으셨던데 나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갑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병이 갑한테 가서 파세요 그러면 갑은 뭐라 그럴까요? 이미 팔렸어요 그러겠죠. 예?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고자 하는 땅이 이미 팔렸다는 걸 알았어요. 자, 팔렸다는 걸 안 병.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병 어떻게 해요? 1번 물러난다. 2번 더 달려든다. 보통 사람들 1번이죠. 물러나죠. 아, 내가 한 발 늦었네. 포기해야지. 물러나는 게 사회질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자식은 반대야. 팔았어요? 아, 골키퍼 있다고 골 못 들어가나? 2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그래서 계약 체결에 이르게 돼.
이게 적극가담이에요.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이거죠. 병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이미 타인에게 매각이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러나는 게 사회질서인데 반대로 더 달려들어. 이게 반사회질서예요. 여기. 그럼 보세요. 병이 갑판에서 딱 나한테 파세요. 갑이 팔렸어요. 병이 한 발 늦었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해. 근데 갑이 병의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를 해. 2배를 주겠다면 당신한테 팔겠소. 그래서 병이 돌아와서 다시 계약을 했어. 자, 이 경우 병. 이미 팔렸다는 걸 알면서 샀지요. 근데 병이 적극적으로 팔아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적극가담이 아니에요. 단순히 알면서 산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라 할 수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2매매계약이 매도인의 배신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있다면 그 제2매매가 뭐가 된다?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된다. 자, 요건을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무효가 되었을 때 효과가 나옵니다. 그게 좀 복잡해요. 그거는 나중에 합니다. 다 대법원 거고요. 오늘은 반사회질서 행위와 관해서 부동산 이중매매를 어떻게 우리 대법원이 처리하고 있는가? 원칙, 예외. 이렇게 나눠서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질 않아요. 130페이지. 다시 조문 한번 확인하시고요. 의 있고요. 양가로 2번에 보면 표가 있죠. 그 표에 두 번째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나중에 반사회질서 행위 인것과 아닌 것 구별하는 거 하고요. 부동산 이중매매 효과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회질서에서는 저 두 덩어리 정도가 머릿속에 딱, 저 정도 조심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오른쪽 하단에 두 번째 불공정한 행위가 나옵니다. 104조. 반사회질서 행위와 관련해서 불공정 행위가 나오는데요. 이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 행위를 말한다. 폭리 행위. 폭리 행위. 첫째, 이 폭리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일종입니다. 조문만 따로 뽑아놨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폭리 행위는 뭐의 일종이라고? 반사회질서 행위 일종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동시에 뭐에도 해당이 돼요? 반사회질서 행위에도 해당이 됩니다. 104조 의 세 번째 줄 제104조는 제103조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반사회질서 행위에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즉 불공정한 행위도 반사회질서 행위의 일종이다. 다만 조문을 따로 만들어놨을 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조문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놨어요. 줄이면 폭리 행위를 무효로 한다는데 이거 우리 최근에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당해보셨죠. 어떤 경우? 마스크. 2월, 3월 달 코로나가 창궐할 때 쿠팡에서 분명히 내가 한 개당 500원 주고 샀던 마스크가 자고 났더니 5,000원으로 올라 있어. 그럼 마스크 판매업자는 4,500원에 폭리를 취한 거죠. 이런 게 불공정한 행위예요. 이런 게.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 행위를 말하고 그 폭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말했는 게 104조인데 이 104조에서 중요한 게 불공정한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저 요건 세 가지 표현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이해합니다.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행위를 말하고 반사회 질서행위 일종인데 폭리행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가 폭리를 당한 사람, 피해자라고 합니다. 폭리를 취한 사람, 폭리자라고 하겠죠. 피해자가 폭리자에 건네준 것, 급부라고 합니다. 폭리자로부터 받은 것, 반대급부라고 합니다. 자, 마스크 생각해 볼게요.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5,000원을 건네줘요. 폭리자는 기존에 500원짜리 마스크를 건네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원래 500원짜리를 5,000원 주고 샀으니까 폭리를 당했죠. 이게 불공정한 행위가 되는데 준 것, 급부, 받은 것, 반대급부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두 개에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돼요. 문제는 어느 정도 몇 배여야 현저한 불균형인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불균형한지 여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똑같은 두 배라도 현저한 불균형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몇 배 이런 걸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첫 번째 요건은 급부, 준 것, 반대급부, 받은 것 사이가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것만 갖고는 불공정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울 강남역인가? 강남역이군요. 아니다. 삼성역. 예. 몇 년 전에 그 삼성역 부근에 있는 한국전력부지를 현대자동차그룹이 샀어요. 근데 그 한국전력부지가 시가가 3조 정도 됐어요. 근데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를 주고 샀어요. 3조짜리를. 그러면 한국전력은 3조짜리 땅을 주고 10조를 받았으니까 7조의 폭리를 취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300원짜리를 1,000원 받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냐?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으니까 아니다 말이죠. 왜 아니냐? 두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피해자가 계약을 할 당시에 궁박했거나, 조문에 있죠? 경솔했거나, 무경험했거나, 셋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자, 이 중에서 궁박이란 건 심하게 쫓기는 걸 말해요. 궁박은 뭘 말한다고요? 심하게 쫓기는 거. 돈에 쫓기든 정신적으로 쫓기든 쫓기는 거. 그걸 궁박이라고 합니다. 경솔은 성급한 거 말하죠. 무경험은 세상 물정 모르는 걸 말해요.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폭리를 당한 피해자가 궁박했거나 심하게 쫓기고 있었거나 성급했거나 또는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셋 중에 하나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현대자동차그룹 3조짜리 땅을 10조를 주고 산 현대자동차그룹 쫓겼나요? 성급했나요? 세상 물정을 모르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세 번째 요건. 폭리를 취한 놈. 이 폭리를 취한 놈은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 자, 이때 아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TM기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카드를 손에 들고 발만 동동 굴러.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 ATM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 ATM기에서 카드를 넣으세요. 그랬더니 어디다 넣어요? 대답을 하니까 ATM기를 발로 차고 막 때리고 그러고 있어. 이 사람 왜 이러고 있을까요? ATM기를 사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 서 있는 나는 이 사람이 무경험이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이때 1번 알면서 도와주려는 게 사회질서다. 요 놈을 울고 먹이려고 하는 게 사회질서다. 도와주려는 게 사회질서죠. 그죠?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넣으세요.
걔 대답 안 해요. 뭐 이래가면서.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불러가지고 도와주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상대방이 뭔가 쿵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하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도와주려는 게 사회 질서예요. 그렇죠? 근데 이놈은 반대예요. 그걸 울거먹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사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 경험 상태를 알면서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폭리 행위의 악의, 폭리 의사라고 할게요. 그냥 줄여서 나중에 이게 있어야 돼. 폭리 의사가. 그래야 불공정하게 성립합니다.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1층 점퍼에 프랭카드가 붙었어요. 눈물의 부도 대처분. 10,000원짜리 반스 1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나는 100원을 주고 10,000원짜리를 받았어요. 그렇죠? 100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현저하게 불균형해요. 그 다음에 그걸 헐값에 파는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세 번째, 눈물의 부도 대처분이라는 걸 내가 프랭카드를 봤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돈에 쫓기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 들어가서 사요. 무슨 생각으로? 요 부도나는 회사를 울고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사요? 아니면 좋은 물건 이 기회에 좀 싸게 사겠다는 생각으로? 두 번째죠. 그죠? 알긴 하지만 이용해 먹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공정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라. 오늘 기억합니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가 쫓기거나 성급하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세 번째, 폭리자가 그걸 알면서 울고 먹을 생각을 하거나. 그래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31페이지 불공정한 행위 조문과 의의는 확인했고요. 한 장을 넘기면 요건이 있지요.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주관정권에 급여자의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이걸 끊고, 세 번째,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 이 세 번째, 이렇게 딱딱 끊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됐죠? 그게 어렵진 않아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목적이 갖춰질 요건 네 가지를 살펴본 거예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까지 봤어요. 자,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 질서까지 갖췄어. 그럼 그 법률 행위는 유효여야 되죠?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의사 표시에 관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타이틀이 뭐예요? 의사 표시라고. 이건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